자정이 넘은 행복식당 안에는 히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다. 손님이라고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은 남자 하나뿐이었다. 검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그는 뚝배기를 앞에 두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은주는 그 앞에 서서 두 손을 앞치마 앞에 모으고 있었다. 이게 손님한테 낼 음식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서늘했다. 죄송합니다. 됐고 사장 나오라 그래. 주방 쪽 유리창 너머로 사장님이 이쪽을 힐끔거리는 게 보였다.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사장님도 알고 있었다.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혼자 와서 해장국 한 그릇을 시키고 가는 손님. 언제부터인가 다들 그를 그냥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정작 그가 회장이라는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새벽 손님 두어 명이 국물을 뜨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은주는 쟁반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런 데서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정신 차리라고 전해.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다. 이야기는 그보다 2달 전 초겨울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주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몸이 먼저 시간을 알았다. 원룸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보일러는 밤새 꺼둔 채였다.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정기 알림. 이번 달 진료비와 투석비를 안내하는 문자였다. 110만 원. 지난달과 똑같은 숫자였다. 어머니 순영 씨는 3년째 신장이 안 좋았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피를 걸러야 했다. 은주는 그 돈을 벌기 위해 하루에 2곳에서 일했다. 오전에는 편의점, 밤에는 행복식당. 최저시급을 겨우 넘는 알바비를 받으면서도 그마저 4대 보험을 뗀 실수령액을 보면 한숨이 났다. 등록금 대출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채였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계속한다. 행복식당은 이름과 다르게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식당이었다. 서울 외곽, 물류단지가 늘어선 국도변에 있어서 밤새 트럭 기사들이 드나들었다. 사장님은 은주보다 20살은 많은 여자분이었는데 은주를 딸처럼 아끼면서도 늘 미안해했다. 시급을 더 못 올려줘서 미안하다고, 손님이 진상을 부려도 참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은주가 이 식당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광수 아저씨는 그녀를 딸처럼 챙겼다. 정확히는 은주의 아버지를 알던 사람이었다. 은주가 5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정만호 씨에 대해 광수 아저씨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하지만 늘 거기서 멈췄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 이렇게 고생 안 시켰을 텐데. 광수 아저씨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국자를 든 손을 잠시 멈췄다.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거라곤 어머니 방 서랍 속에 있는 낡은 금반지 하나뿐이었다. 안쪽에 작은 별무늬와 함께 형제라는 2글자가 새겨진 반지였다. 어머니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서랍을 다시 닫곤 했다. 그 남자, 회장님이라 불리는 손님이 행복식당에 나타난 건 늦가을부터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매주 목요일 자정마다 정확히 나타났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계산은 언제나 카드였다. 처음 몇 주는 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는 점점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국물이 짜다. 밑반찬이 다 떨어졌다. 물이 늦게 나온다. 은주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진상 손님은 어디에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특히 은주에게만 반말을 했고 다른 직원에게는 그러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시험하는 것처럼, 어디까지 참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어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 식당을 그만둘 수 없었다. 사장님이 잘려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은주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딱 한 번 그의 손끝에서 낯익은 무늬를 본 적이 있었다. 그가 카드를 내밀 때 손등에 낀 반지가 형광등 아래서 잠깐 반짝였다. 별 무늬 같기도 했다. 은주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은주야, 이번 주 안에 이 건물 주인이 바뀐다더라. 은주는 마른 행주로 손을 닦다 말고 사장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새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사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주방 쪽에서 광수 아저씨도 국자를 내려놓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 회장님 있잖아. 목요일마다 오는 그 손님. 그 사람이 이 건물주라더라. 은주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님이 매달 눈치 보며 내던 임대료가
이제는 그 사람 손에 달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부동산 사장이 그러던데 이 상가 통째로 사들였대. 이 라인 전부. 광수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꼈다. 은주는 문득 어머니 방 서랍 속 반지가 떠올랐다. 별 무늬가 새겨진 낡은 금반지. 손님의 손등에서 언뜻 스친 반짝임과 그 무늬가 겹쳐 보였다. 사장님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었다.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면 이 작은 식당은 버틸 수 없었다. 은주에게 이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알바 자리 하나를 잃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의 투석비를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 끊어진다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의 갑질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목요일 자정,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는 마치 자기 소유의 공간에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 은주가 다가가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짓만으로 지시했다. 물, 반찬, 이거 치워. 그는 단어 하나로 명령했다. 은주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했다.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사장님은 참으라고 했다. 이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 손님 눈 밖에 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은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삼켰다. 참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가씨, 저 손님이 뭐라 해도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세상에 저런 사람 많아. 저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아가씨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은주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별것 아닌 한마디였지만 그 며칠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다. 은주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손님이 얼마나 무례한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이거 네 아버지랑 나랑 젊었을 때 찍은 거다.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광수 아저씨였고 다른 한 명은 은주가 한 번도 실물로 본 적 없는 아버지 정만호였다. 사진 구석에는 낡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은주가 태어나기 3년 전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 이런 식당에서 이런 취급 안 받았을 거다. 아저씨, 아빠가 무슨 일 하셨어요? 광수 아저씨는 나중에 때 되면 말해줄게. 은주는 더 캐묻지 않았다. 아저씨의 눈빛에 담긴 무게가 그녀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했다. 대신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자신과 닮은 눈매였다. 웃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은주는 오전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걱정 마.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은주는 더 묻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문득 은주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은주야, 혹시 누가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은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불안해 보여서 차마 캐묻지 못했다. 병원을 나서던 은주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정은주 씨 되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사무적이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희는 성진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인이 되신 정만호님 관련해서 은주 씨께 확인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실까요? 법률사무소는 은주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 있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유난히 눈에 띈다는 걸 의식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이름을 확인하고 응접실로 안내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만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은주 씨 앞으로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은주 씨 소재를 찾지 못해 전달이 늦어졌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낯설고 동시에 그리웠다. 5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년 만에 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만호님께서는 생전에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이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 지분의 일부가 은주 씨 앞으로 신탁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사업체라니, 지분이라니. 그녀가 알던 아버지는 그저 일찍 돌아가신
사진 한 장으로만 남은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 이야기를 피했고 남겨진 거라곤 서랍 속 낡은 반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봉투 안에 있는 서류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봉투를 열어보지 못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다. 혹시 이걸로 어머니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잠깐 스쳤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다. 그날 밤 행복식당 마감을 마친 은주는 주방 한켠에서 몰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 사본과 낡은 신분증 복사본. 혹시라도 이 편지가 내게 전해질 날이 온다면 그건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네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일 거야. 아빠는 너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얽혀 있었다. 그 사람들 중 한 명에게 아빠는 아주 오래된 빚을 지웠다. 언젠가 그 사람이 너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때 이 반지를 보여줘라. 그게 너를 지켜줄 거다. 은주는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금반지, 별 무늬가 새겨진 그 반지가 이제야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다음 목요일 자정, 회장님이라 불리는 그 손님은 여느 때처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벽에 걸린 낡은 달력과 계산대 위 손글씨 메뉴판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은주가 물컵을 들고 다가가자 그는 평소와 다르게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확히는 그녀의 손목 안쪽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보고 있었다. 어릴 때 넘어져 생긴 흉터였는데 별것 아니었을 그가 그렇게 오래 쳐다볼 이유가 없었다. 은주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손을 슬며시 앞치마 뒤로 감췄다. 해장국. 그는 짧게 말하고 시선을 거뒀다. 은주는 안도하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었다. 국을 다 먹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식당 안에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처음으로 지갑이 아니라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이 사람 아나? 은주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정만호가 있었다. 광수 아저씨가 보여줬던 그 사진과 비슷한 시기에 찍힌 것 같았다. 다만 이번 사진에는 광수 아저씨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젊은 시절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러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다. 은주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진을 저 남자가 왜 가지고 있는지, 왜 하필 오늘 그걸 꺼내 보였는지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날 밤 늦게 은주는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걸어가다 광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는 늦은 시간에도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왜 아빠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참 만에 광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은주야,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왔단 말이지? 네, 오늘도 왔어요. 매주 목요일마다요. 근데 이제 그 건물 주인도 그 사람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아저씨가 낮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내라.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 사람이 너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설마 그 회장님이라 불리는 남자가 아버지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일까? 그렇다면 그는 대체 무엇 때문에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식당에 은주 앞에 나타난 것일까? 집 앞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은주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우리 식당 다음 달까지 무조건 비워달래. 은주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다음 달까지 식당을 비워달라는 말은 곧 사장님과 광수 아저씨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은주 자신의 밤시간 일자리도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어머니의 투석비, 이번 달 110만 원,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계속될 그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은주는 골목 어귀에 선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초입의 밤하늘은 유난히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장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었다. 그 반지가, 그 편지가 그녀를 지켜줄 거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이제는 부질없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저녁,
은주는 광수 아저씨가 말한 대로 식당 마감 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그를 만났다. 젊었을 때 이 근처 물류단지에서 트럭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큰 사고에 휘말렸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저씨는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때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구했어. 사고 현장에서 목숨 걸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그 회장님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은주는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빠한테 빚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씩 나눠 가진 거야. 은주는 서랍 속에 있던 반지를 떠올렸다. 안쪽에 새겨진 별무늬와 형제라는 두 글자. 그 반지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졌다. 아버지와 그 남자는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목숨을 나눈 사이였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왜 우리 식당에 와서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광수 아저씨는 대답 대신 소주를 한 잔 더 따랐다. 근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이 근처를 맴돌더라고. 아마 뭔가를 확인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알던 세계와 그녀가 방금 들은 이야기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다. 그 남자는 아버지를 목숨으로 빚진 사람이면서도 정작 그 딸에게는 반말로 명령하고 밑반찬을 그릇째 밀어내며 식당 문을 닫게 만들려는 사람이었다. 은주는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은주의 손이 얼어붙었다. 그 회사명은 다름 아닌 최근 이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다는 그 회사와 같은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지분과 지금 그녀를 내쫓으려는 그 회사가 같은 곳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확인하는 듯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주 씨, 사실은 지금 그 지분 문제로 회사 내부에서 분쟁이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은주 씨 앞으로 된 신탁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신 상황이라서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희망이라 여겼던 지분마저 그 사람의 손에 막혀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식당에서 그 남자에게 받았던 그 모든 무례함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밀어내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주 목요일, 회장님이라 불리는 남자는 여느 때처럼 자정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하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다. 회장님, 그 지분 문제 말입니다. 상대 쪽에서 신탁 서류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정은주, 정만호 씨 딸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은주는 손에 든 물병을 놓칠 뻔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늘 무표정하던 얼굴에 아주 짧은 순간 균열 같은 것이 스쳤다. 그는 젊은 남자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때 은주가 물병을 든 채 그 테이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확신이 아닌 물음이 담겨 있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은주는 물병을 든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그를 마주보았다. 지금까지 수십 번 그의 앞에 섰지만 이렇게 그가 자신의 이름을 궁금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늘 여유롭게 팔짱을 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세조차 잊은 듯했다. 정만호 씨가 네 아버지야? 네, 맞습니다. 은주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어머니 방 서랍에서 몰래 가져온 그 낡은 금반지였다. 별 무늬와 형제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반지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반지예요. 손님 것과 같은 짝이라고 들었어요. 남자는 그 반지를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에서 두 개의 반지를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자 별 무늬가 정확히 맞물리며 하나의 온전한 별이 되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두 조각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미안합니다, 은주씨.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졌다. 반말은 사라졌고 대신 은주씨라는 호칭과 존댓말이 자리를 잡았다. 그 대가로 정만호는 크게 다쳤고 후유증으로 몇 년 뒤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지만 은인의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던 중 낡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의 손목 흉터가 어쩐지 낯익다는 생각에 자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고 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서. 다음 날 그는 직접 부동산 관리소에 연락해 행복식당의 계약을 원래대로 되돌리라 지시했고
오히려 임대료를 동결시켰다. 은주 앞으로 되어 있던 지분 문제도 그 자리에서 정리했다. 회사 내부에서 그 지분을 부정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밑에서 오래 일해온 관리인이었다. 정만호의 존재가 껄끄러웠던 그 관리인이 신탁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그 말에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은주에게 반말로 명령하고 그릇을 밀어내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는 듯했다. 은주는 복수를 원한 적이 없었다.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몇 주가 지난 뒤 행복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목요일 자정마다 오던 그 손님이 더 이상 혼자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은주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는 이건 은혜를 갚는 거지 동정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설명했다. 혹시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와주셨다면 어딘가에서 참고 버티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란다. 존중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 순영 씨는 처음으로 그 남자를 만난 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순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오래 참아온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해 겨울 행복식당 앞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새로 놓였다. 사장님이 심어둔 매화나무였다. 아직 꽃이 피기엔 이른 계절이었지만 사장님은 봄이 오면 저 나무에 꽃이 필 거라고, 그때는 다 같이 여기 앉아서 국밥 한 그릇 하자고 했다.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